주셨는데 더 자세한 내용은 일단 책을 꼭 구매해서 보시기를 권면드리고, 혹시 그럼 우리가 이 초안전에 대비해서 우리 개인들이,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개인들이 어떻게 대비하고 또 이걸 맞서서 행동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선 알아야 돼요. 지금 너무 몰랐어요, 우리가. 이런 법안이 있다는 거, 이런 그 움직임과 이런 통계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중국의 법안이 이래서 중국인들이 어쩔 수 없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나라 상식적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너무나 안전하게 잘 그리고 자유롭게 살았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입장에서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인 건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을 너무나 당연하게 중국 공산당은 자행하고 있었고, 중국인들을, 전 세계에 뿌려져 있는 중국인들을 활용해서 공작 활동을 벌이고 있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다. 인식해야 된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은 인식으로부터 시작하거든요. 문제인식. 저는 그 문제인식이 가장 중요하다. 그게 선진사회의 첫 번째입니다. 문제를 인식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회적 풍토. 질문하지 마. 괜히 토달지 마. 이런 풍토가 완전히 선진국으로 가지 못하는 가장 첫 번째 뿌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지금 카이스트에서 자행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잘못된 가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지 못하게 막고 있거든요. 녹색에너지 관련해서.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가 앞으로 꼭 바꿔야 된다. 선진사회로 넘어가는. 선진국은 됐어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굉장히 경제 대국인데, 국가적 경쟁력은 선진 대국이 됐는데, 우리 사회적 풍토, 선진사회가 돼야 되는 건 질문하고, 의심하고 잘못된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사회 풍토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말하지 못하게 하고 질문하지 못하게 하고 사회적 통념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못하게 하는 것을 그 다음에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 음모론인 것처럼 폄하하는 것. 저는 이런 문제를 지금부터 바꿔나가야 된다. 그게 첫 번째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뿌리. 지성인들이 침묵하는 것. 사회적 공적 권력을 가지고 정책을 만들었는데 국익에 해롭게 됐다면 그거에 대한 정확한 책임을 지게끔 해야 되는 것. 그 다음에 새로운 공적인 파워를 갖지 못하게 해야 되게끔 제도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 물론 그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다른 형태로도 살겠죠. 하지만 공적 파워는 갖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국익보다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사회적 통념을 우리는 이제 좀 버려야 된다. 나라가 있어야 우리 개인이 있고 우리 가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앞으로 조금 생각을 바꿔왔으면 좋겠고, 이제 아까 전에 이제 부동산 얘기하다가 좀 길어져서 선거권에 대한 얘기 좀 짧게 하자면, 3년 이상 거주에 18세 이상이면은 다 외국인은 투표 가능하다. 우선 이거부터 법안 바꿔야 되는데 지금 당장 지선 전에 이거 못 바꾸니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중국인 무비자로 인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대통령 연임제 얘기 나오고 있죠. 이재명 정권이. 그 다음에 또 뭐 얘기 나오고, 조금 얘기가 나오고, 앞으로 뭐 얘기 나올 거냐면 지선 이후에 의원 내각제 하자고 바꾸자고 얘기 나올 겁니다. 의원 내각제가 된다는 건 뭐냐? 대선을 폐지하는 겁니다.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지 않는 시스템으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요즘에 부정선거, 선거 사기 얘기 많이 나오죠? 선거 사기, 부정선거 자체가 필요 없는 시스템을 이미, 그게 의원 내각제예요. 왜냐? 지방선거 가지고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의원 내각제는 이제 대통령을 의원 표 가지고 선거 가지고 만들었는데 국회의원들이 선거가 뽑는 거니까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대통령 선거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중국인 이제 몇백만 시대가 넘어가는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어젠다, 이게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 이번 지선이 약 14만에서 15만 정도의 중국인이 투표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2022년 지선 결과를 한번 봤을 때 접전이었던 지역구가 있어요. 국힘과 더불당이. 근데 접전이었을 때 하나 예시로 해볼게요. 경기 안산지구가 181표였어요. 181표로 국힘이 이겼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외국인, 한 민주당을 찍으려고 하는 외국인 한 300명 정도 이쪽에다가 가서 투표하게끔 배치시키면 이거 이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충남 당진이 300표 차이로 국힘이 이겼어요. 여기에 한 400명. 강원 원주가 한 900표 차이로 이겼어요. 여기 한 1200명. 이런 식으로 접전 지역인 지역들 있죠. 거기에다가 그 투표차만큼보다 한 1.2배에서 1.3배 정도의 중국인 혹은 외국인들을 투표하게끔, 그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들 이렇게 배치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전략적으로. 만약에 정말 전략적으로 하자면, 그 선거구를 그 지역구를 갖고 오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서 지선을 다른 어떤 요즘에 벌어지고 있는 배추잎 투표지가 나왔고, 그 다음에 사전 투표에서 어떻게 했고
하는 문제들이 아예 필요가 없게끔 지선에서 외국인 투표 수 가지고 결과를 바꿔버릴 수 있다. 전략적으로 이렇게. 왜냐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5대 5지 않습니까? 진보와 보수가. 그러니까 인구수가 2,700만이지만 2,700만의 인구가 투표하는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2,700만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 차에 투표 차만큼만 인구가 있으면 돼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50만에서 60만 정도만 되면 거의 전 국민이 투표하는 투표율을 한쪽으로 이기게끔 쏠게끔 전략을 짤 수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 선거구 260 몇 개 지역구의 표차를 다 보고 판단해보니까 한 50만에서 60만만 있으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투표하는 거 가지고 지선이 결정되기가 거의 불가능한 형태로 짤 수가 있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차이에 대해서만 인구를 배치시켜버리면. 근데 이걸 또 누군가는 그게 음모론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폄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음모론이 전혀 아니죠. 네, 그래서 이게 얼마든지 좀 가능하다라는 거고, 사실은 이 책에 요런 이야기, 그 다음에 사실은 선거구나 부동산뿐만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판사와 검사가 외국인이 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됐던 거. 2020년, 2017년. 그때 통과돼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판사분들, 법치국가에서 판사는 단순히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법치국가에서 판사라면 주권 그 자체예요. 근데 거기에 외국인이 판사가 될 수 있게끔 법안이 바뀌어 있다? 저는 그것도 정말 지금 당장 개정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많은 국민들이 잘 모르세요. 그런 이야기를 책에다가 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지나 우리나라 사회 시스템 전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혜택을 영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어떤 식으로 그 혜택에서 박탈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의 큰 챕터로 이야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 책에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국가 예산을 어디를 삭감시켰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지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때 많이 이야기가 있었지만 지금 또 싹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저는 이 책에다 좀 담고 싶었습니다. 어떤 예산을 어떻게 삭감시켰는지 좀 간단하게 보자면, 초급 간부수당, 군대에서 초급 간부수당 예산을 삭감했고, SM-6 유도탄이 북한 미사일을 막는 무기예요. 그거를 96% 삭감했어요, 예산을. 그 다음에 드론 방어 체계. 요즘에 이제 드론 관련된 군사 무기들이 어마어마하게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드론 방어 체계를 99% 삭감했고, 정찰 시스템을 4,800억을 삭감했어요. 그 다음에 동해 유전 개발. 저는 동해 유전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497억 전액을 삭감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계속해서 우리가 그러면은 검증은 해볼 수 있는 예산은 있어야 가서 검증해볼 거 아닙니까? 근데 아예 전액을 다 삭감해버렸다. 이거는 하지 말란 얘기예요. 유전을 개발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저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저는 너무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원전 기술 개발 90% 삭감시켰어요. 최근에 원전을 다시 증축하겠다 발표는 했는데, 몇 년도였죠? 다시 증축하려고 2030 몇 년이에요. 그때부터 하겠다고 하는 거, 그때 가서 또 언제 말 바꾸지 말란 법 없고, 지금 당장 증축해도 지금 한시가 바쁜 상황인데, 솔직히 면피 용도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정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하라고 했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면피지, 진짜 원전을 다시 일으키려고 발표하는 건 아닐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검경 감사원 특갈비, 대통령 특갈비 전액 삭감해 시켰어요. 도대체 마약 범죄자들은 어떻게 잡으라는 것이며, 감사원은 특활비 전액 삭감하면 도대체 간첩 수사를 어떻게 하라는 거며, 그 다음에 대통령 비서실 전액 삭감하면 대통령이 어떻게 국정을 운영합니까? 이렇게 다 말도 안 되는 정말 중요한 예산들을 다 삭감시키니까 국정이 마비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탄핵 29건인가 31건의 국무위원들을 탄핵시키는 탄핵정부. 이런 것들을 사실은 국민들이 다 아셔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중대한 일인지, 저는 그런 것들을 책 안에 사실은 굉장히 쉽게 담았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간첩법 개정 방해부터 국가 엔진 원자력 에너지 기술을 버리는 행위. 3,000개의 기업 중에 거의 2,000개가 부도가 됐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저는 그것을 그 현장에서 목격하면서 단순히 산업만 무너진 게 아니고요. 그렇게 무너지니까 일자리가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 기술자들이. 그 기술자들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어디 가겠습니까? 다 해외로 가는 거죠. 그 인재들 해외 유출, 그 기술 해외 유출. 그리고 중국은 전 세계 새롭게 만들어지는 원자력 에너지 발전소 중에 50%가 중국에서 막 지어지고 있고.
그렇게 지어지는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환경단체들은 그러면 왜 목소리 내지 않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지어지는 거는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일본에 대한 것도 난리였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책에 대한 얘기를 다 드리는 것보단 진짜 이 중국의 가면을 벗기다. 정말 많은 분들이, 그리고 우리나라 청년들이 꼭 읽었으면 좋겠어요. 한 2시간, 3시간만 앉아서 읽으면 술술 읽힙니다. 만약에 정말 구매해서 읽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구매까지가 좀 아직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진짜 서점에 가셔서 서점에서 앉아서 한 2-3시간 정도 읽으시면 충분히 다 읽으실 수 있어서 정말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이 읽어서 주변에 계신 분들께 추천도 하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동엽 대표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